안녕하세요. 만두개 좀 아는 언니, 진아 언니입니다. 어느 날 제가 카드 명세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제 아이들과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병원이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병원 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까지 아이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고 또 심지어 저희 아이 친구들까지 다 아시는 거 보면 참 얼마나 자주 갔나 싶어요. 저희 첫째는 특히 어릴 때 모세기관지염을 자주 앓았고 또 폐렴도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은 약을 먹은 것 같고 그중 반 이상을 항생제를 달고 살았네요. 아이가 폐렴이나 중이염에 걸리게 되면 이제 항생제를 처방받게 되는데요. 세균성 감염에는 효과가 뛰어나고 또 빠르기 때문에 아이가 환히 보채거나 증상이 이제 심할 때에는 항생제만한 게 없죠. 그런데 빨리 먹고 나아야 하는데 이게 또 안 듣거나 복용 기간이 또 길어지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항생제 내성 문제 때문에 무조건 항생제를 안 먹이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항생제 좀 처방해 주세요 라고 하시나요? SBS 스페셜 항생제의 두 얼굴에 나왔던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진아 언니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감기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항생제는 주로 세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감기인데 왜 항생제를 쓰세요? 엄마가 볼 땐 콧물이 나고 뭐 기침하는 그냥 감기인데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일반적인 감기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지만 감기를 앓다가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세균성 폐렴이 오거나 뭐 기관지염, 뭐 부비동염, 인후염, 그리고 중이염 같이 2차 세균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 감기 증상이 또는 일주일 이상 가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일반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지켜봤을 때 항생제를 써야 할 것 같은데 항생제를 처방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먹었던 A라는 항생제가 잘 들어서 이걸로 처방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가족여행을 뭐 오래 가게 되었거나 사정상 병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 아이의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미리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을 생각을 한다면 항생제를 미리 처방을 받거나 의사 선생님께 항생제 처방을 해달라고 뭐 요청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항생제 내성 때문일 거예요.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를 지속해서 쓰게 되면 세균들 가운데 일부에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잘 듣던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럼 다른 항생제를 또 쓰게 되고 또 이게 반복이 되면 정작 항생제를 써서 고쳐야 하는 병에 걸렸을 때 항생제 내성 때문에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송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올 수 있는 이유 4가지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 써야 할 때 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용량을 잘못 결정했을 때, 네 번째는 쓰는 기간이 잘못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 항생제를 처방을 받았을 때 올바른 방식으로 복용을 해야 해요. 항생제를 먹이기 싫다고 뭐 처방받은 항생제만 이렇게 쏙 빼고 그냥 약만 먹인다거나 증상이 나아졌다고 마음대로 항생제를 끊거나 또 용량을 줄이면 세균에 감염된 이런 균들 중에서 살아남은 일부 균들이 내성균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한 2차 감염일 경우 항생제를 빼버리면 가벼운 세균성 감염이 뇌수막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거르지 않고 약을 꼬박꼬박 다 먹어야 감염된 세균을 모두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이는 어느 항생제에서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구토를 한다거나 복통이 있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도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다른 항생제를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를 뭐 자주 일으키는 항생제의 경우에는 뭐 따로 유산균을 뭐 처방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킨 항생제나 간혹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증세가 이렇게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있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뭐 그럼 약을 바꿔볼까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항생제를 처방을 받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잘 듣지 않는 항생제나 부작용을 일으킨 항생제는 정확히 무엇인지 부모가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내 아이에게 안 맞는 뭐 혹은 이미 뭐 내성이 생긴 항생제 처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물약 같은 경우에는 처방된 용량보다 약간 더 주시잖아요. 이거 보관하지 마세요. 특히 항생제요. 전에 알았던 증상과 비슷하다고 왜 남은 항생제와 함께 복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뭐 원인균과 또 치료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항생제는 보관 기간도 짧아서 변질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보관하지 마시고, 남은 약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생제를 써야 할 경우 분명히 있어요. 항생제를 잘 처방하지 않는 병원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잘,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처방을 해주시는 분께 가죠. 그리고 병원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오랫동안 봐주시고 또 기록이 남아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전 항생제를 꺼리지는 않지만, 항생제를 먹는 동안과 복용이 끝난 후에는 유산균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항생제는 유해균과 유익균을 가리지 않고 전부 사멸시키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장내 환경이 아이의 면역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유산균의 균주와 또 보장수가 높은 걸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야 유산균이 무너진 장내 환경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기해균의 감염을 막아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병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사실 항생제 노출을 가능한 적게 하는 것이 좋지만 완벽하게 막기는 힘들잖아요. 올바른 항생제 복용과 남용하지 않아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의 면역력 기르기에 힘쓰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도 신경 쓰도록 해요. 부모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육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맘속에 좀 아는 언니 진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